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로 살기로 준비되셨나요? 함께 떠나볼까요?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하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이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을 내고 이상한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서포터즈가 되는 일들도 찾아다녔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참 열심히 했다.
물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어디 있으랴. 스티븐 잡스가 타이포그라피를 배워둔 것이 훗날 애플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냐.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부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어설픈 중국어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는 삶의 무엇도 보장되지 않으며 그 안도감은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무엇이 중헌디를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자.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너그러운 개인주의자가 될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단순히 잘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황인 출판계에선 신드롬에 가까웠다. 왜 이 책이 한국과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나라는 행복 연구에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국가이다.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개인주의는 행복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문화적 특성으로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소득과는 별개로 사회 구성원의 행복감은 높아진다. 반대로 경제 수준이 높다 해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행복감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 초집단주의 사회인 한국과 일본이 이러한 경우다. 그렇다면 집단주의의 어떤 면이 개인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까? 집단주의 사회에선 집단의 목표와 화합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며 집단의 존속을 위해 개인을 통제하기도 한다. 그것만으로도 꽤 지치는 일인데 더 큰 문제는 통제의 수단에 있다.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개인주의 사회가 주로 개인의 죄책감을 사용한다면 집단주의 사회는 주로 수치심을 사용한다. 죄책감이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타인을 통해 바라본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제하며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도록 요구받는다. 역지사지라는 가르침 속에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란듯이 잘 살겠다. 남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같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다. 이 과도한 타인의식은 마음에 CCTV를 설치하는 일이라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에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신드롬에 가깝게 팔려나갔다는 건 그만큼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방증이자 집단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피로도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집단주의 사회가 된 이유는 공동 노동이 필요했던 농경사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젠 다 같이 모여서 벼농사를 짓고 살 것도 아니지 않나. 우리에게 미움받을 용기보다 필요한 건 너그러운 개인주의다. 무조건 물 건너온 서양꽃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집단주의 문화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까운 거란 통념과는 다르게 친절함과 관대함, 사회적 협동과 연결되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기에 더욱 따뜻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겐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관심 두고 참견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감수성을 키우는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해지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나 역시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 나와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하여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해자스러움을 주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엄마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 구안와사 후유증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얼굴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함께 소풍을 갔는데 같은 반 여자애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치원에서 수영장에 놀러 가면 나 혼자만 몰래 숨어서 수영복을 갈아입었을 만큼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였다. 그러나 나는 엄마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에 열병 후유증이 남은 것을 어떤 부분에서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친구 지인이 산후조리원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 직업이 무엇인지, 집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까지 물어본 후에 몇 명하고만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철없는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무례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는 이들.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었을 때 왠지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악순환. 꼴불견인 건 그들인데 평범한 이들이 주눅들어 사람들을 경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 함부로 떠드는 그들이 자신의 편협함을 혹은 무례함을 혹은 속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울 이유는 없다. 그 입 좀 닥치세요 라고까지는 말 못하더라도 우리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에 부끄러워하지는 말자. 타인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가장 우스운 존재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 이웃 할머니가 친구네 집에 놀러와 다음에도 가끔 집에 놀러와도 되냐고 물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착한 친구는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수상한 종교를 설파하는 손녀가, 그 다음에는 손녀와 친구들이 불쑥 찾아왔다.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친절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상대가 불편해할지라도 때론 나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하며 단호하고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나 역시도 종종 고민을 한다. 상대에게 내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도 될 것인가? 나의 불편함의 크기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런데 만약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손해가 크다면 기꺼이 깐깐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게다가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몫은 지켜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조바심은 버릴 것.
아주대 사회학과의 노명우 교수는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 천천히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건 고도 비만인 여자가 3개월 동안 지옥의 다이어트로 표준 몸무게가 되었다 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이어트도 개인의 삶의 문제도 사회 문제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혁명은 없고 변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지속적인 관리이듯 때론 뒷걸음에 때론 제자리 걸음에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지라도 변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랬다.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은 그치지 않는 것이다. 기꺼이 세상에 호의를 베풀 것. 나는 모르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노부부에게 내릴 역과 갈아탈 버스, 장례식장 전화번호까지 찾아 적어주기도 하고 어떤 여자의 뒤를 쫓는 수상한 사람들을 보고 여자를 불러 세워서 다른 길로 가게 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라퍼가 된 것은 배낭여행에서의 기억이 컸다. 핸드폰도 망가지고 서툰 언어와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크고 작은 도움 덕분이었다. 한국에서 나는 약자가 아니다. 길도 잘 알고 건강하고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래서 알지 못했을 뿐. 내가 약자가 된 순간 작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때마다 기꺼이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괜히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하는 엄마에게 엄마가 더 나이가 들면 그땐 나 같은 사람들이 엄마를 도와줄 거라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더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게 된다. 나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대신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조심성과 신중함이지 불신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다수의 선의를 믿는다.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이 선의를 베풀 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주고 싶고 내가 어려운 순간 누군가가 손 내밀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고 싶다. 방황하는 어른이 될 것.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릴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엄격한 아버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으며 자라온 릴은 우연히 섹스피어의 연극 한여름밤의 꿈의 주연을 맡는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발휘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릴에게 아버지는 당장 그만둘 것을 명령하며 전학을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연극을 하고 싶었던 릴은 아버지의 강요에 반항하려 하지만 릴의 시선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오자 반항을 포기하고 입을 닫는다.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절박하고 애처로웠던 것이다. 릴의 표정에는 무력감과 절망감이 비친다. 그리고 그날 밤 릴은 아버지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주어진 삶은 견딜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는 것이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헝가리, 일본, 우리나라의 공통점으로 방황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세 나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 바로 높은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에서 방황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자 금기에 가깝다. 오죽하면 방황 청소년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을 정년기라는 데드라인에 맞춰 완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잠깐의 방황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지 못했다간 실망하는 부모님과 실패자로 규정짓는 수군거림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자살률 최고, 출산율 최저라는 두 가지 지표를 갖게 되었다. 이 지표의 공통점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 포기한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곳을 살만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주어진 과업을 빠짐없이 수행했는지를 개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사회. 그 안에서 잠깐의 정체라도 있으면 개인은 초조해지고 숨이 막힌다.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있으니 힘들어하는 건 엄살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적 지표의 절대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의 모순됨에 우리는 날이 서고 힘겹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가난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비참함과 고립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곳을 헬 조선이라 부른다. 다들 지옥에서 사는 듯 불행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 많은 이들은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북유럽 국가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레오 보만스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행복감은 높은 소득이나 복지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반대 지점에 있다. 자유의 박탈, 획일적인 삶의 강요, 타인에 대한 불신. 만약 어떤 삶을 살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실존의 문제만큼 절실한 사회적 복지는 마음껏 방황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서로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이다. 이건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일지 모른다. 서로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이 우리를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우리 이제 그만 불행하자.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는 15년 동안 독방에 갇혀 군만두만 먹는다. 우진은 왜 그랬을까? 대수에게 인형 누나를 붙이게 했을 수도 있고 가끔은 물만두를 줬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예전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햄스터가 쳇바퀴 속에서 긴 시간을 살아간다 해도 매일 같은 패턴과 같은 풍경 속에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한 가지의 패턴과 한 가지의 풍경으로 압축된 과거는 그저 한순간으로 지나갈 테다. 그러니까 우진이 오대수를 같은 풍경, 같은 패턴 속에 가둔 건 그에게서 15년이라는 시간까지 빼앗고 싶어서가 아닐까? 피천득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매일 비슷한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수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압축해버리는 일이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어른으로 살아갈 것. 어린 시절 엄마는 나에게 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 생각하면 그래봤자 30대 여자였다. 엄마도 무섭고 힘들고 벅찼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꾹 참고 어른의 역할을 해냈을 뿐이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었다. 어릴 때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내 역할을 충실히 해낸 거였지만 이제는 그런 일로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
왜 용돈을 주지 않냐며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면 내 새끼가 아니라 호로 새끼 소리를 듣게 된다. 아직은 마냥 보호받고 싶은 내가 어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이제와 초록색 쫄바지를 입고 다니며 피터팬 행세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지겨움이든 불안함이든 견뎌야 한다. 아직 어른이고 싶지 않다 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른인 척하며 어른이 된다.